자, 이제 수업을 할 건데 우리 기존에 했었던 형태대로 할 거예요. 수능 완성 지문 하나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문학 작품 들어갈 건데 오늘 이 수능 요게 요제죠. 요게 좀 끝나는 방향으로 할 건데 조금 덜 끝날 수도 있어. 어찌됐든 거의 끝날 거고요.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오시면 이제 교재를 바꿔서 수능 특강 쪽 총정리 들어가면서 이제 좀 비문학이나 이런 컨셉이 들어오게 될 거야. 조금만 더 힘내시고 9월 4일 날 날이야. 9월 모의고사 너의 예상 등급은? 홀수 짝수. 빨리 얘기해 빨리. 홀수? 와, 1등급을 목표로 공부하는 우리 나리. 태민아, 너의 등급은? 예상 등급은 홀수 짝수? 홀수 5등급밖에? 자, 봅시다. 현무야, 너는 내가 나랑 약속한 등급 안 나오면은 넌 국어 지옥에 빠질 줄 알아. 자, 여러분들 프린트 보시면 오늘은 지문을 독해하는 속도가 좀 느릴 거예요. 그냥 좀 느릴 겁니다. 읽어볼게요. 예술 지문임에도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요. 영화의 초기 이론을 살펴보면 보통 이럴 때 수능에 여기 초기라는 이런 말이 나오면은요, 대부분 뒤에 빠져나오면서 그 이론이 바뀌는 형태로 지문이 많이 나와요. 요건 필기하지 마세요. 적어 놓으세요. 독해 도구에다가. 이렇게 쓰면 더 헷갈리겠다. 뭐 19세기 때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면은요, 전통적인 초기에 19세기 때 A는 뭐뭐뭐이다. 이렇게 설명이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뒤에 빠지는 부분에서는 변화되고 발전되는 정보가 나와. 뭐 예를 들어서는 이런 느낌이겠죠. 여기를 예를 들자면은 영화의 초기 이론은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대해 상반된 입장이 존재했다면서 그 입장을 설명한 후에는 이제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뭐 어떻다 저떻다 이런 식으로 나와. 그런데 오늘 읽는 지문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진 않아요. 다시 지문해 보시면 일단 이 표현이 보여야죠. 상반된 입장. 그리고 뒤로 넘어가서는 다시 선생님이 칠판에 뭐라고 적을 것 같아? 분류, 비교 정보가 나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좋겠죠. 상반된 이야기를 할 거니까. 그래서 지문을 볼까요? 예술가의 목적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의미와 작업이라는 입장과, 자, 요런 단어가 하나 나왔고요. 현실을 충실하게 재현하는 작업이라는 입장, 충실하게 재현이라는 말이 나왔고요. 전자를 대표하는 인물이 러시아의 세르게이 예이젠슈테인이고, 예이젠슈테인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후자를 대표하는 인물이 프랑스의 앙드레 바쟁이다. 바쟁이 나왔어. 그러고 나서 1문단이 끝났죠. 그러면 우리는 사고를 펼쳐내야겠지. 이 지문 같은 경우는 예이젠슈테인과 바쟁의 정보를 비교하는 구조로 될 거야. 그러면은 도식 정리를 하는 것도 방법이고, 쭉 읽다가 예이젠슈테인과 바쟁의 정보를 좀 나눠주는 포지션을 잘 구분해내는 것도 필요하고, 이런 식이 되겠지.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대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면 분류니까, 가급적이면은 분류의 기준점 정보도 하나 같이 잡아줄 필요는 있다. 그러면은 영화의 표현에 대해서 선생님 그냥 예이젠이라고만 쓸게요. 예이젠슈테인이라는 학자라고 해볼까? 학자가 이야기한 것과 앙드레
바쟁이라는 학자가 이야기한 것이 다른데 일단은 1문단에 나와 있는 키워드라면은 얘는 의미화 작업이다. 얘는 현실의 재현이다. 이렇게 했는데 가만히 보면은 재현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키워드일 거야. 근데 의미화 작업은 요 정보가 좀 붙어 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저런 것들을 조금만 더 잡아달라는 거지. 재현은 말 그대로 그냥 보여주는 거니까 의미화 작업을 설명해주는 키워드를 하나만 더 잡아보면은 예술가의 목적을 가장 잘 나타낸다. 나타낸다. 이제 보통 구현해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지문을 좀 더 볼 건데, 그 전에 상반된 입장이라는 걸 보니까 이 지문은 조금 대립점을 잡아주는 키워드들을 찾아낼 필요는 있을 것 같아. 이 문단을 보면은요, 예이젠슈타인은 쭉 읽어보면 저 한 4문단쯤부터 바쟁 나와요. 예이젠슈타인은 편집이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생산적 기능을 수행하며 영어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주장하는 이론가들의 입장을 대변한다. 문장 끊고 키워드는 뭐다? 편집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요. 생산적 기능을 만들어내고요. 필수적인 요소래요. 그러면은 일단은 선생님이 항상 말씀드리는 게 하나 있죠. 비교 범주를 할 때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최소한 키워드의 분류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 여기에서 이제 편집이라는 단어가 딱 들어와야 되고요. 여기에 붙어 있는 키워드가 생산적이다. 생산 기능을 한다. 뭘 만들어내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필수 요소다. 예이젠슈타인은 영화 찍을 때 편집을 꼭 해야 된다고 말을 하나 봐. 그는 따로따로 촬영한 화면을 적절하게 떼어 붙여서 하나의 긴밀하고도 새로운 화면이나 내용으로 만든, 자, 문장이 길지만 이걸 A라고 하자. 그럼 문장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는 A하는 얘가 B가 되는 거죠. 문장이 길면 반드시 치환시키는 구문 독해를 해서 침착하게 정보를 잡으셔야 돼요. 그럼 일단은 속성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가 되는 거야? 몽타주구나. 그럼 다시 읽어봅시다. 몽타주가 뭐라고요? 이제 A에서 속성을 잡아내는 거죠. 따로 촬영한 화면을 적절하게 떼어 붙여 어쩌고 저쩌고죠. 그러면은 여기에 붙은 게 각각 촬영을 해서 합쳐서 긴밀하게 이어 붙여가지고 뭐야? 새로운 장면,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단수나 메모형 독해는요, 지문에 있는 문장을 내가 가지고 있는 어휘격적인 느낌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는 것도 상당히 좋아. 됐니? 그 다음에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이 보일래나 모르겠는데, 선생님은 이제 수업 준비를 하니까 이제 단수나도 나도 연습을 해보고 여기 줄도 긋고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나는 사실 수업이니까 이 지문을 2번, 3번 읽으니까 이게 둘 다 되는데, 여러분들은 단순화 과정하면서 줄까지 긋는 건 되게 위험합니다. 이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는 그냥 읽다가 꼬이면 그만큼만 단순화, 이런 느낌으로 가셔도 괜찮고요. 내가 지문이 읽을 때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서 좀 메모 단순화를 해야겠다. 그때는 줄 긋고 메모를 동시에 다 꼼꼼하게 하시지 마시고 메모에만 집중을 하세요. 물리적인 시간도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더 읽어봅시다. 그리고 참고로 팁을 하나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 선생님이 이제 서울에 같이 예전에 근무했던 동료 선생님들이나 뭐 선배 강사분들과 정보를 공유할 때 이 예이젠슈타인의 몽타주에 대해서 어떤 중요도를 여쭤보면 다들 별로라고 하는데 나는 되게 중요시 여겨. 이유가 없어. 그냥 내가 예이젠을 좋아하나 봐. 몽타주 막 이런. 아니 이거 왜 그러냐면은요, 되게 많이 나와요. 이 몽타주, 예술 지문에 몽타주가 되게 많이 나와. 나는 되게 그래, 솔직히 말하면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끌림, 감이라기보다는 누적된 데이터와 삶의 연륜에 대한 끌림. 나올지 안 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는
한자의 생성 원리 중에 하나인 회의야. 요거는 선생님 수업 준비하면서 이거 좀 설명을 이렇게 하면 되나 싶어서 이제 어휘풀이에 나오는데요. 회의가 뭔지는 알아? 저기 나온 문장인데 이게 무슨 뜻이야? 어떤 한자가 있고요. 다른 한자가 있어서 새로운 뜻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선생님이 이제 알고 있는 회의자가 이건데 이게 맞는지 틀린지 잘 모릅니다. 무슨 자야? 사람이네. 나무목 하면은 무슨 자야? 나무 밑에 사람이 있다. 무슨 자야? 쉴휴. 저 쓸데없이 한문만 잘하는 새끼. 나무 밑에 사람이 있으면 뭐 하겠어? 나무 밑에서 사람이 쉬겠지. 나 이거밖에 몰라요. 회의. 아, 저것도 안다. 사람인데 산에 있는 사람이야. 산에 있는 사람. 나는 자연인이다. 뭐야? 솔직히 국어는 더럽게 못하면서 뭐 한문은 왜 이렇게 저러러? 신선선자예요. 그러면은 지문의 흐름을 보면은 몽타주가 각각 촬영해서 합쳐서 새로운 의미라 그랬죠. 그러면 요 각각의 이게 뭐가 되는 거야? 각각 촬영한 영상이 되는 거고, 합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새로운 의미 몽타주가 된다 이 말이겠지. 그죠? 자, 지문을 좀 다시 볼 겁니다. 서로 다른 두 숏의 결합이 새로운 개념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유명한 가설을 설정했다. 사실 요만큼은 앞에서 우리가 몽타주에서 잡은 이 정보랑 크게 차이점이 없지. 그지? 넘어가 줄 거야. 예이젠슈테인은 영화에서 개개의 숏이 상호 보완적이며 불완전하다고 보았으며 편집에서 A와 B의 결합은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여기서 여기까지 계속 반복되는 중심 정보가 이제 보이죠. 각각 서로 다른 걸 찍어서 합쳐서 새로운 의미 만들어라니까 사실 이 정보를 리와인드 시켜주고 있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센스 있게 읽으시면은 정보가 약간 중복 서술되는 게 보일 때가 있을 거야. 그지? 우리는 사실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되겠죠. 됐니?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합쳐지지 못하는 것은 저기에 좀 안 들어있는 각 숏은 뭐다? 상호 보완적이며 불완전하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 서로 상호 보완적이고 불완전하니까 합쳐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낸다 이 말이겠지. 각각의 숏이 완벽한 의미를 전달한다면 합칠 필요가 없겠죠. 예이젠슈테인은 현실을 사각의 틀로 분리하여 화면에 담을 때 영화가 보통 영화관이 사각이잖아. 탄생하는 의미는 감독의 이데올리, 이 문장을 잘 보세요. 감독의 이데올리적 입장에 따라 선택되는 것이다. 저 말은 결국은 뭐야? 무언가 영화를 찍을 때는 그 숏을 합쳐가지고 영화의 장면을 만들 때는 누가 선택권을 가지고 있대요? 감독의 이데올로기적 입장에 따라 선택되는 거래요. 누구 마음대로 영화를 만든다는 뜻이 되는 거야. 감독 마음대로 영화를 만든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게 사실은 여기 나왔던 거죠. 예술가의 목적을 구현한다. 이 말이랑 같은 말인 거야. 그지? 감독 마음대로 영화를 만든다는 말이잖아 결국엔. 다시 말하면 감독의 의도를 우리는 영화를 통해서 발견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사실은 이렇게 화살표를 그려서 탄생하는 의미는 감독의 이데올로기적 입장이죠. 의미는 감독의 입장에서 선택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겠죠. 됐니? 자, 그 다음에 다음 문단. 예이젠슈테인에 따르면 현실은 예술가가 자신의 의도대로, 자, 예술가라는 말을 감독이라는 말로 바꿔버리면 다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야. 감독이 예술가가 자신의 의도대로 재구성할 수 있게 일정한 단위로 분해되어야 하는데 그는 이렇게 분해하는 과정을 중립화로 규정하였다. 단어 하나 보이죠? 구민경은 어떤 단어가 보여? 그렇죠. 중립화라는 단어가 보이죠. 그러면은 다시 아까 말씀드렸던 거, 문장이 길 때 겁먹지 마시고요. 이게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비문학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실 언어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지문의 유기적인 정보의 연결성이잖아. 그치? 물론 문단마다 비문학 같은 경우 문단마다 내용이 좀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의 문단 안에서는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거 기억해봐. 하나의 문단에서는 찬주야 어디를 중심으로 세우고 닥치시고 어디를 중심으로 세우고 이 문단 안에서는 현무야 첫 문장을 중심으로 세우고 그죠? 그 첫 문장의 중심에 대한 구체 정보가 본문으로 구성되는 거라고 각 문단에서는. 그러면은 첫 문장을 잘 읽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여기에 막 서술이 되어 있어 뭐가. 그런데 이 서술되어 있는 문장에 일정 문장을 내가 제대로 정리하거나 또는 이해하지 못했다면 사실은 이 문단 안의 정보가 내가 깔끔하게 취합이 된 게 아닐 거 아니야. 그런데 재수없게 그 다음 문단이랑 이 문단이랑 연결이 되는 정보로 구성이 되면 요거로부터 파생되는 나의 이해도와 유기적인 정보 연결성은 다 무너진 상태에서 우리는 지문을 읽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걸 억지로 읽게 된다고 우리는 사실. 그러다가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문제에 접근하는 사고도 깔끔해지지 않게 돼.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최소한 내가 읽다가 좀 어려워? 그러면은 그만큼을 뭐 해 주셔야 돼? 키워드 포인트화를 잡아 주셔야 된다. 여기까지는 하셔야 되고 조금 물리적인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번만 좀 다시 읽어 주시는 노력도 좀 필요하겠지. 그래야 뒤로 잘 넘어갈 거라는 말이야. 더군다나 지금 이 문단 같은 경우는 만약에 요 세 줄이 좀 문장도 길어요. 그런데 첫 번째 문장이야. 다시 말하면 내가 모든 문단의 첫 번째 문장을 깔끔하게 어느 정도 접근하지 못하면 그 문단은 거의 무너지는 상황이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연습했던 거를 봅시다. 일단 키워드는 뭐가 보여? 그럼 중립화가 보이죠? 천천히 읽는 거예요. 일단은 이 재현의 미안 여기다 적으면 안 되죠. 에이젠슈타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죠. 계속 중립화가 보이죠? 그러면은 일단 중립화라는 단어를 잡고 문장을 다시 봅시다. 중립화는 무엇이다? 분해하는 것이다. 잘 봐, 집중해. 중립화는 무엇이다? 선생님이 대충 적지? 필기를 다시 바꾸려고 그래. 분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어떻게? 일정한 단위로 분해하는 것이다. 왜? 재구성하려고. 자신의 의도를.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거를 다시 적으면 순서를 고려할 수 있겠죠. 무엇은 현실을 분해하는 것이다. 얘를 뭐라고 하는 것이다? 중립화하는 것이다. 이 중립화함으로써 우리는 무엇을? 예술가의 의도를 구현해낼 수 있다. 이렇게 되겠지. 요게 옛날에는 연습을 좀 많이 시켰었는데 실전에서 딱히 써먹기가 어려워서 안 시키는 게 하나 있어요. 잘 봐봐. 선생님이 지문을 어디서부터 읽었니? 뒤에서부터 읽었죠? 뒤에서부터. 문장이 좀 길면은요, 이렇게 뒤에서부터 차근히 하나씩 잡아나가면 문장이 나와요. 이게 생각보다 되게 요긴한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중립화의 정보까지 찾았고요. 그 다음을 더 읽어보시면 그는 영화에서 모든 구성 요소들은 자극을 유발할 수 있는 평등한 권리래요. 무슨 말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감독은 각각의 숏을 대등한 수준으로 이용하는 중립화가 또 나왔죠. A하는 B가 된 거니까 우리는 이 중립화에다가 정보를 하나 더 붙일 수 있다. 중립화란 무엇이다? 숏을 대등한 수준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분해하는 것이 중립화고요. 대등하게 이용하는 게 중립화다. 그 중립화를 통해서 아까 화살표가 이렇게 그려져 있었죠. 예술가의 의도를 구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읽으시면은 중립화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의미를 얻는다. 요거랑 똑같은 말이 된 거잖아. 중립화를 통해 의도를 구현한다. 그는 영화에 나타나는 다양한 청각적 요소들인 이런 것들도
부속물로 취급하지 않았다. 부속물이 아니다라는 말이네요. 예이젠슈테인의 영화에서 청각적 요소들은 영상과 대등하게 사용되며 요거네. 숏을 대등하게 사용 플러스 뭐다? 청각도 영상과 대등한 관계로 사용된다는데 사실 선생님도 뭐 내가 봉준호 감독도 아니고 요 메시지가 영화론적 입장에서 뭐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의미 형성에 기여한다. 그럼 가만히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었을 때 의미성, 감독의 의미성을 예이젠슈테인은 중요시 여기니까 뭘 설명하던 간에 전부 다 예술가의 의미 구현이라는 걸로 모이고 있다는 게 발견돼야 돼. 그지? 그는 특히 우리 옛날에 많이 배웠던 연결어가 하나 나왔죠? 뭐가 나왔어? 특히라는 연결어가 나왔죠? 청각적 요소들이 또 한 번 여기서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여기에 청각적 요소라는 말이 나왔는데 특히 강조하면서 또는 또 한 번 청각적 요소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요 청각에 대한 선택지는 무조건 한 가지가 나온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일부러 그 얘기를 했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청각과 결부된 키워드를 정리를 해놔야 문제는 풀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야. 영상의 내용이나 분위기를 자 집중해봐. 여기서 여기까지 아까 이런 느낌으로 문장이 좀 길 거야. 보세요. 때로는 영상의 내용이나 분위기를 강화하는 긍정적 역할을 하고 때로는 영상의 내용이나 분위기에 어긋나는 부정적 역할을 하는 병행적 단어가 의미 형성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했다. 와, 길다. 그럼 아까 설명했던 것대로 구문독해와 역독해를 한번 봅시다. 구문독해, 역독해를 합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되는 거야. 역독해를 해봅시다.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했다. 키워드에 영향을 끼친다야. 그치? 영향을 끼친다. 무엇이? 병행적 담화가 의미 형성에 영향을 끼치는 거야.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지문, 예이젠슈테인은 전부 다 무슨 의미 구현은 계속 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 병행적 담화라는 것이 의미 구현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누가 이야기한 거야. 예이젠슈테인이 이야기를 한 거야. 그러면은 역독해. 병행적 담화가 뭐야? 여기서 문장이 길지만 청각적 요소가 하고 하는 청각 요소가 뭐뭐뭐 하는 병행적 담화잖아. 구문 독해. 그러면은 병행적 독해란 뭐다? 얘가 병행적 독해다 이렇게 된 거야. 됐니? 그럼 요 부분만 정리하는 거야. 요 부분만. 요 부분만 정리하면은 병행적 담화는 뭐다? 청각이 긍정 역할이나 부정 역할을 할 때가 병행적 담화다. 됐니? 요렇게 읽으면 돼요. 그럼 이제 독해를 좀 비문학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아직 습관이 안 되고 좀 센스 있게 머릿속에서 인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 됐죠? 그러면은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가면 청각이 긍정 기능을 할 때는 뭐다? 강화시키는 거고. 부정 기능을 할 때는 뭐다? 어긋남의 역할을 하는 거다. 청각이 긍정으로 강화하거나 청각이 부정으로 어긋나는 상황을 우리는 병행적 담화라고 하는데 이 병행적 담화가 의미 구현에 영향을 준대. 이해는 못하더라도 이렇게 지금 역독해와 구문독해를 해준 거죠. 이렇게 잡아만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볼 거냐면요. 2번 문제 아직 우리가 예이젠슈테인을 다는 읽지 않았지만 여기 조금 더 정보는 남았지만 2번 문제만 한번 풀어볼게요.
현무야 풀었어? 몇 번? 5번. 감독의 의도를 살펴볼 때 둘째 숏에서 부드러운 하프 소리가 들린다면 이 소리는 병행적 단어에서 부정적이니까 결국에는 요거 물어본 거잖아. 딱 요렇게만 키워드를 잡아서 2번 문제를 보시면 5번이 이게 부정이 아니라 긍정이라는 건 누구나 공감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비문하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좀 극단적인 형태로 선생님이 강의를 구성해버리면 예전엔 어떻게 강의를 했었냐면 이해 따위는 필요 없다. 속성 키만 정리해라. 3등급은 나온다. 근데 그러면은 진짜로 목표 등급이 3등급만 되는 거라서 좀 딜레마에 빠지겠죠. 사실은 그렇게 강의 구성을 하면. 몇 등급 받고 싶어? 사실 1등급 받고 싶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근데 1년 내내 그냥 속성만 잡아서 버릴 건 버리고 우리 3등급만 받자. 이렇게 강의할 순 없잖아. 이거를 선생님,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돼? 내가 현실적으로 3등급을 먼저 바라봐야 된다면 이거를 하시면 된다는 뜻이야. 근데 이거는 선생님이 계속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겠죠. 선생님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지. 학원을 믿지 마라. 가방 메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믿지 마라. 선생님은 돈 벌려고 애들 가르치는 거야. 좀 배웠다라는 표현도 부끄럽지만 뭐를 좀 배웠으면 자기가 하셔야 돼. 그리고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익숙하지 않은 거지. 예전에 그 말씀 드렸을 거야. 익숙하지 않아서 못하는 거랑 내가 능력 자체가 없어서 못하는 거를 구분하세요. 여러분들은 비문학이나 이 국어가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 있겠죠. 하지만 익숙함 때문에 못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아요. 그 부분만 해도 다 원하는 성적 나올 거고. 그래서 선생님이 그 얘기했던 거야.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된다. 근데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된다는 말도 벌써 한 달이 됐지. 그 지금이 도대체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벼락치기 합시다. 수능. 야, 원래 입시의 꽃은 뭐야? 정시라고 하면 안 된다. 입시의 꽃은 뭐야? 벼락치기야. 지금부터 하면 돼. 체계적으로 공부해 본 적 있어, 민경아? 여러분들 중간고사, 기말고사 어떻게 공부했어? 계획 세워서 놀잖아. 그 다음 주에는 계획을 수정해서 놀고, 그 다음 주에는 불안하게 놀고, 결국에는 벼락치기 하잖아. 우리는 6년 동안 벼락치기 연습을 했잖아. 너희들이 제일 잘하는 거야. 뭐를 제일 잘해? 벼락치기. 그거 하자고 그냥. 계획 따위 필요 없어. 인생은 썬더볼트야.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단을 보시면 이제 여기 나왔는데 바쟁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쭉 읽었을 때 뭐 키워드 사실 봐봐. 바쟁처럼 이러한 영화 기술을 활용해 사실주의적 이상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요거 되게 중요한 키워드라고 했죠. 근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1문단에서 읽었었던 내용이랑 한번 살짝 정보 연결성을 만들어 보면 1문단에서 에이젠시테인과 바쟁은 상반된 입장을 보인다 그랬죠. 자, 드디어 바쟁이 나왔는데요. 이 바쟁에 붙어있는 키워드 하나를 보니까 사실주의적이라는 말이 하나 보이는데 좀 더 읽어볼 겁니다. 소리나 색채 또는 입체 화면이 갖는 자연스러운 사실성에서 벗어나 중립화를 시도하였다. 중립화는 여기 있었던 키워드죠. 그죠? 그지? 그러니까 얘는 무엇을 추구한 거야? 사실성을 추구한 거고, 에이젠시테인은 리얼리티, 사실성이 추구하지 않은 거고, 이 중립화 역시도 사실성이 없는 형태의 어떤 키워드로 선택지가 나와야겠죠. 이미 1문단에서 우리는 에이젠시테인과 바쟁이 상반된 입장을 보인다고 했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살짝 기억하고 있었던 거야. 어느 순간 바쟁이 나올 것이며 그 바쟁과 에이젠시테인의 충돌 지점을 생각해야 돼. 됐니? 자, 그럼 지문을 조금 더 훑어볼 건데, 바쟁은 몽타주가 현실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는데 훼손을 가할 위험이 있으므로 이제 느낌이 오죠. 아까 에이젠시테인은 이 몽타주를 강조했는데 에이젠시테인과는 달리 바쟁은 몽타주는 위험하다 느낌 오는 거야. 바쟁은 몽타주 싫어했군. 그런데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한 문장이 하나 있죠. 매우 한정된 범위에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이제 우리 선생님 문제를 풀어보니까 우리 교재에는 없는데 이게 만약에 수능 시험지라면 분명히 저 문장을 건드렸을 거야. 선택지에다가.
자, 이걸 어떻게 건드렸겠어? 주의. 질문해볼까? 태민아, 졸지 말고. 바쟁은 몽타주를 사용한다, 안 한다? 그렇지. 그럼 선택지 어떻게 나오겠어? 바쟁은 몽타주 사용을 뭐 전면 폐지하였다, 이렇게 나오겠지. 맞아, 틀려? 틀리죠? 바쟁도 몽타주의 간단하게 메모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부분 인정이 되는 거죠. 부분 인정 또는 부분 사용을 인정하였다. 그러니까 선택지에 옛날에 이걸 뭐라고 가르치냐면 머스트와 메이비의 차이라고 가르칩니다. 무조건 사용하면 안 돼라고 말한 적은 없죠. 그지? 그러니까 원래 이게 만약에 수능 시험지라면 요런 식의 정보에서는 원래 선택지가 하나 나와준다. 근데 우리 교재에는 없어요. 그는 관객이 아무런 사고를 하지 않아도, 다시요. 그는 관객이 아무런 사고를 하지 않고 자신도 모르게 편집자의 선택을 수용하는데 그 결과 관객은 권리를 박탈당한다. 요 문장을 센스 있게 읽으면 관객의 수동성이라는 말이 되는 거죠. 아무런 생각도 없이 받아들인다는 거니까. 그럼 태민아, 바쟁은 관객의 수동성을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한다. 요렇게 좀 읽어줄 수가 있는 거겠죠. 바쟁은 하나의 신, 이게 뭐 하나님, 뭐 가드 그 신이 아니라 신. 그러니까는 그 영화의 한 컷. 무슨 말인지 알죠? 등장 신 그러잖아. 신의 본질이, 집중해봐. 화면이 좀 이렇게 올라갔는데 분리나 고립 같은 속성을 기억해. 분리나 고립이란 단어가 있어요. 분리나 고립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거를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이제 선생님 강의를 어느 정도 따라오셨다라는 조건이라면 얘가 if 정보잖아. 다시 말하면은 조건 정보잖아. 그죠? 분리나 고립이라는 조건에서는 편집이 이 같은 속성, 어떤 속성? 분리나 고립의 속성을 표현하는 효과적인 기법이 될 수 있으나 하나의 신 안에 둘 이상의 연관된 속성들이 있고 이를 동시에 표현해야 할 경우, 자 집중해봐. 여기까지 일단 끊을게요. 이런 경우 집중해. 현실적인 시공간의 연속성이나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거를 강조한 거죠. 바쟁은 요거를 강조한 거야. 연속성이나 발생 가능성. 저게 뭔지 모르겠어. 우리는 봉준호 감독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읽지 말라고. 모르겠으면 일단 속성은 잡아달라고. 처음 보는 영역의 비문학 지문이잖아. 그 처음 읽는 영역의 비문학 지문, 처음 접하는 내용의 이해도가 사실은 얼마나 잘 되겠어. 그러니까 거기에 집착하면 비문학이 어려워지는 거라고. 연속성이나 발생 가능성을 고려할 거야. 예를 들어, 자, 선생님 요걸 A, 다시 적어볼게요. 요거를 요만큼을 해서 선생님이 A라고 할게요. A를 강조한 거야. 연속성이나 발생. 예를 들어, 맞수인 사냥꾼과 호랑이가 대결하는 사건에서 사냥꾼 숏과 호랑이 숏을 교체 편집한 후 최종적으로 사냥꾼이 패배하는 숏을 보여주는 것은 관객에 대한 기만이라고 주장했다. 기만이 무슨 뜻이야? 무시하는 거라고 주장했다. 기만하다, 무시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쟁은 기억 중에 선생님 여기까지만 끊어볼게. 를 뭐 한 거야? 반대한 거죠. 그죠? 간단하게 좀 큰 틀에서 보면 기억을 반대한 거죠. 밑줄친 기억. 여기까지. 요거를 반대한 거지. 됐니? 그 다음에 그는 이 경우, 어떤 경우? 요 예에 해당하는 경우 몽타주가 하나의 의미나 결과만을 강요하여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광범위하게, 가능성 등을 고려하라 그랬죠? 가능성을 광범위하게 재현할 수 부정어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선생님 옛날에 이거 얘기했죠. A라고 뭐 문장을 이야기한 다음에 뒤에 이어지는데 뭐뭐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으면 요 A와 B가 같은 맥락이라 그랬지. 그러면 이제 이러한 구문 독해가 되면 선생님이 요거를 다시 B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 지문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 봐봐. A를 강조했어. A가 뭐야? 뭔지 모르겠는데 연속성이나 가능성을 강조했어. 근데 요렇게 하면은 안 돼. 뭐뭐인 것이다. 똑같은 말. 똑같은 말이지. 예를 들었으니까.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만큼은 전부 다 같은 말 하는 거고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거야? 연속성이나 발생 가능성. 요 부분을 계속 바쟁은 이야기하고 있구나. 저 단원을 찾으면 되는 거라고. 자, 그러면 이제 밑줄이 그어져 있고요. 그 다음 문단은 또 이제 다른 이야기가 나올 거니까 문제로 바로 들어가야겠죠? 3번 문제 풀어봅시다. 그렇지, 우리 호영이 개 잘해. 오. 하지만 질문은 진형아 3번에 몇 번? 그렇지, 4번.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으면은 그 아랫 문장 제시하지 말아야 된다. 이해되니? 그러니까 결국에는 발생 가능성이라는 그 속성 키워드를 잘 잡아내면 문제는 풀 수 있는 거라고. 그죠? 자, 그 다음 문단으로 가볼 겁니다. 그래서 바쟁은 결국에는 바쟁은 뭐가 싫다는 거야. 얘는 몽타주가 싫다는 거죠. 그러면은 뭐가 있어야 돼? 우리가 또 이런 식으로 지문을 접근할 수 있습니다. 문제와 바쟁 입장이겠지만 한계를 이야기한 거죠. 그러면은 뒤따라 나오는 이야기는 뭐가 나와야 된다 그랬죠? 항상. 그렇죠. 해결이나 대안이 나와야 합니다. 맞지? 그러니까 그래서 바쟁은 디프 포커스나 롱테이크에 주목했다. 그래서 바쟁은 디프 포커스나 롱테이크에 주목했다. 그럼 당연히 요놈 설명 나오겠죠. 읽어볼 겁니다. 변환 디프 포커스나 롱테이크 기법, 이게 뭔지는 아직 설명이 안 나왔으니까 그런 게 있나 봐. 그죠? 현실을 사실적으로 지각하고 반영하기 위해 영화의 기본적 요소들과 그것들의 상호관계 및 사실적 결합 등을 강조한다고 생각했다. 문장이 긴 것 같죠? 아니요. 중요한 단어는 뭐다? 강조한다. 이것들을 강조한다. 왜? 사실성을 위해서 얘네들을 할 건데, 얘네들은 기본적 요소의 영화 요소의 관계와 결합을 강조하는 무언가의 요거 두 가지래. 그 이유는 뭐래요? 앞에서부터 이야기했던 사실성의 키워드 때문에. 반면이라는 연결어가 나왔고요. 우리는 중요한 연결어로 봤죠. 그 다음 그 다음 단어를 보시면 몽타주라고 나왔는데 이미 우리는 머릿속에서 알았어. 몽타주는 예이젠슈테인 거. 바쟁은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어. 조금은 쓰라고는 했지만 이미 딱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 정도는. 몽타주는 그 같은 요소들을 감독의 이데올로기, 자, 요 문장인데요.
몽타주는 감독의 이데올로기적 입장에 따라 이렇게 대체한다. 감독의 이데올로기적 입장에 따라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는 사실 요거는 그냥 예이젠슈테인의 비판적 키워드로 우리가 보면 되겠죠. 이로 인해 몽타주는 사실적으로 지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감독의 의도에 따라 현실을 왜곡한다. 그럼 가만히 보면은 결국에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 지문의 가장 중요한 바쟁의 키워드가 뭐였니? 사실성이었어. 그런데 상반된 입장이라 그랬지? 다시 말하면은 예이젠슈테인이 사용한 몽타주는 사실성이 왜곡된다라는 말이야, 그냥. 그치?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라고. 바쟁은 딥 포커스가 관객의 주의력을 집중시키고 현실의 다양한 모습을 보이며 예술적 가치를 지닌다. 롱테이크는 자 집중. 장면의 의미가 모호하던 예이젠슈테인 비판에 대해 이러한 현실의 모호성, 그러니까 이것도 인정해 주는 거죠. 예이젠슈테인이 뭐라고 한 거야? 야, 롱테이크 기법을 쓰면 좀 모호해지는데 라고 하니까 바쟁은 뭐라 그래서 맞아, 좀 모호해지는데 그게 중요한 거야. 왜? 자율적이야. 요게 키워드가 되죠. 왜? 왼쪽 제일 아랫부분에 뭐가 있었어? 관객이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면 된다, 안 된다? 바쟁 입장에서는 안 된다 그랬으니까 오히려 이 애매모호함이 관객의 자율성, 다시 키워드를 바꿔보면 뭐가 되겠니? 능동성이 되겠죠. 됐지? 그래서 요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냥 롱테이크와 딥 포커스의 그 의미성에 대해서 키워드만 좀 잡아주면 된다. 됐니?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지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읽어나가는가가 비문학의 실력이야. 자, 1번, 4번 두 문제 정도가 남았는데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읽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고요. 대신에 선택지 하나의 원리만 확인하고 넘어갈 겁니다. 1번에 2번 선지를 잠깐 볼 건데요. 1번에 2번 선지. 예이젠슈테인은 예술가가, 자, 선생님이 밑줄을 좀 그어볼 거야. 현실을 일정한 단위로 분해하여 재구성한다. 저렇게 읽으면 하수야. 다오야. 저게 의미하는 거를 줄여봐. 저게 뭐야? 키워드 현실 분해잖아. 그렇죠. 그럼 고수는 어떻게 읽는 거야? 예이젠슈테인은 중립성을 이야기했다. 이렇게 읽는 거라고. 그럼 선택지가 너무 쉬워지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게 뭐였니? 재진술의 원리다. 또는 요 재진술의 원리 중에서 뭐가 된다? 재진술의 원리라는 말은 잘못된 것 같다. 이건 아닌 것 같다. 선생님이 좀 말을 잘못 뱉었다. 개념어 풀어쓰기를 말한다는 게 좀 실수로 뱉었어. 개념어 풀어쓰기, 태민아 뭔지 기억나? 지문에 어떤 개념어가 있을 때 그 개념어에 대한 설명을 풀어서 선택지를 쓴다고. 지금 1번에 2번 선지처럼. 됐니? 그게 이제 좀 지문을 센스 있게 보느냐 못 보느냐의 차이를 만들어낼 거야. 자,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잠깐만 어디를 보실 거냐면은 8페이지에 몽타주에 대해서 겹쳐읽기 넣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한 장, 두 장을 넘기시면은 12페이지 지문의 두 번째 문단만 잠깐 볼 겁니다. 예이젠슈테인이 주로 활용한 몽타주 기법은 크게 5가지. 몽타주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아까 선생님이 그랬잖아. 이 몽타주에 관련된 영화 예술 기법은 많이 나왔어. 그래서 선생님은 이게 약간 끌림이 있는 지문이야. 겹쳐 읽기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알겠지, 태민아? 그래 다음 시간에 요거 과제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오세요. 자, 우리 이제 잠깐 쉬었다가 수능 완성 문학을 할게. 1학년 수업하니까 로비에서 떠들면 안 돼.